60조 원. 감이 오십니까? 재작년에 폴란드한테 탱크랑 자주포 팔아서 역대급이라고 난리쳤을 때가 22조 원이었어요. 이번엔 그 3배입니다. 그리고 이 판을 깔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도널드 트럼프예요. 2025년 1월 트럼프가 입을 엽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취임하자마자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때려버리거든요. 캐나다 국민 82%가 반대했고 트리도 총리는 사임합니다. 뒤를 이은 마크 카니 신임 총리가 취임 직후 뭐라 했냐면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 국방비를 GDP 대비 1.4%에서 2%로 올리겠다고 선언하죠. 금액으로 치면 연간 8조 5천억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72대를 주문해 놓은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 재검토 얘기까지 나와요. 미국 무기를 쓰던 나라가 미국 무기를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캐나다는 미국 옆집이잖아요. 나토 동맹이고 미국 무기 쓰는 게 당연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굳이 다른 나라 무기를 살펴볼 이유가 없었죠. 근데 트럼프가 동맹을 걷어차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틈에서 한국에 역대급 문이 열립니다. 근데 이 문이 왜 하필 잠수함인지를 알려면 캐나다 해군의 현실을 봐야 돼요. 잠수함 보유대 수개의 척, 빅토리아급이라는 건데 1998년에 영국 중고로 사온 겁니다. 가동률이 9%예요. 4척 중에 실제로 바다에 나갈 수 있는 건 한 척뿐이거든요. 캐나다가 세계에서 해안선이 가장 긴 나라라는 거 알고 계시죠? 24만 3천 킬로미터. 그 바다를 지킬 잠수함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지구온난화까지 겹쳤어요.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러시아랑 중국 함대가 캐나다 앞마당인 북극해를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한 겁니다. 순찰용 잠수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러시아 핵잠수함을 상대할 체급의 잠수함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나온 게 CPSP,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입니다. 3,000톤급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 도입, 건조비 약 20조 원에 30년간 유지보수비 약 40조 원을 합치면 총 사업 규모 60조 원.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세계 역대 최대급이에요. 2022년 폴란드 수출이 22조 원이었는데 그 3배 가까운 규모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일본, 독일, 한국이 전부 뛰어들었어요. 근데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일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돼요. 가와사키랑 미쓰비시가 한 팀으로 참여했거든요. 근데 자멸했어요. 캐나다가 요구한 게 뭐냐면 기술 이전이랑 현지 생산이에요. 일본 대답이 뭐였냐면 싫다, 완제품 사가라, 기술은 못 준다. 거기에 자기네 해상자유대 물량으로 공장이 꽉 차서 납기를 맞출 수도 없었고 가와사키 잠수함 연비 조작 문제까지 터져버려요. 스펙도 문제였어요. 일본이 내밀었던 타이게이톱은 수직 발사관 자체가 없거든요. 캐나다가 원하는 건 얼음 밑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인데 그 기능이 아예 빠져있는 걸 들고 온 거죠. 반면 한국은 어떻게 나갔냐? 다 드릴게요. 공장도 지어드릴게요. 기술도 이전할게요. 이 차이가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결국 최종 2파전으로 좁혀집니다. 한국의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 대 독일의 TKMS. 여기서 이 대결이 왜 특별한지를 이해하려면 38년 전으로 가야 됩니다. 1987년 대한민국에는 잠수함이 없었어요. 만들어 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고 뭔지도 잘 몰랐던 거예요. 정부가 독일 HDW한테 갑니다. 잠수함 좀 팔아주세요. 209급 1200톤짜리 9척을 사기로 해요. 근데 독일 반응이 어땠냐면 니네가 이걸 만든다고? 9척 중에 3척만 한국에서 조립해. 그것도 우리가 다 지켜볼 테니까. 대놓고 무시한 겁니다. 한국이 뭐라 했냐면 한 척만 독일에서 보고 배우겠습니다. 나머지 8척은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대담하죠? 잠수함을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나라가 한 거예요. 1989년 대우조선해양이 200명 넘는 기술팀을 독일 킬 조선소에 보냅니다. 4년짜리 파견이었거든요. 근데 독일이 순순히 가르쳐줬을까?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잠수함을 새로 설계하는 기술. 개념 설계, 상세 설계. 이건 절대 안 넘겨줬어요. 이미 나와 있는 209급 도면대로 다시 짓는 건 허락했는데 새로운 잠수함을 처음부터 그려내는 능력은 안 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레시피는 줬는데 요리의 원리를 감춘 거죠. 그래서 한국 기술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낮에는 조선소에서 독일 엔지니어들 어깨너머로 작업을 익히고 밤에는 숙소 돌아가서 낮에 본 도면을 기억나는 대로 다시 그린 거예요. 몸으로 새긴 겁니다. 독일 HDW 측이 나중에 인정하게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209급을 팔았지만 독자 설계의 수출까지 해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가르쳐준 쪽이 놀란 거죠. 그렇게 해서 1993년 1번함 장보고함이 실전 배치되어 대한민국이 잠수함 보유국이 된 순간, 뒤이어 국내에서 직접 건조한 2000함이 1999년 림팩 훈련에 나갑니다. 거기서 뭘 했냐면 미국의 12,000톤급 퇴역 순양함 오클라호마 시티호를 어뢰 딱 한 방에 격침시켜요. 미군 기관지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 보도 제목이 이랬습니다. 원샷, 원힛, 원싱크. 한 발 쐈고 한 발 맞았고 한 척 가라앉았다. 이 문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사령부 전투 구호로 쓰이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대성공이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었어요. 아까 말한 그 벽. 독일이 설계 기술을 안 줬기 때문에 한국은 1200톤짜리는 잘 만들 수 있는데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을 새로 설계하는 건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레시피대로 요리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새 메뉴를 만들 줄은 모르는 상태. 이 벽을 어떻게 넘었을까?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져요. 세계 최강의 잠수함 기술을 가진 나라가 하루아침에 쓰러진 겁니다. 돈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 돼요. 1994년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 라주리트 잠수함 중앙설계국에 사람을 보냅니다. 러시아가 외화벌이를 위해서 잠수함 설계 기술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이때 독일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여전히 1200톤짜리 조립이나 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핵심 설계를 안 줬으니까 더 이상 올라올 수 없다고 본 거죠. 그 사이에 한국이 뭘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러시아도 불안했겠죠. 아무리 돈이 급해도 핵심 기술을 계속 열어놓을 순 없으니까. 딱 7개월만 공개했어요. 7개월. 보통이면 뭘 배우겠어요. 근데 대우조선해양 기술진이 그 7개월 안에 3000톤급 중형 잠수함 핵심 설계 기술을 전부 가져온 겁니다. 독일한테 4년 동안 만드는 법을 배웠고 러시아한테 7개월 동안 설계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 두 해가 합쳐진 겁니다. 이게 없었으면 지금 캐나다 앞에 내밀 잠수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제 독일과의 관계가 뒤집히는 결정적인 장면이 나와요. 2006년 인도네시아 해군이 잠수함 정비를 맡길 곳을 찾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는 1980년대에 독일 HDW한테서 209급 잠수함 2척을 샀거든요. 당연히 정비도 독일한테 맡기는 게 순서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잠수함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도네시아에서 독일까지 잠수함을 끌고 가는 것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거리가 너무 먼 거죠. 대우조선해양이 여기를 파고듭니다. 우리가 209급 9척을 직접 지었고 창정비도 계속해왔습니다. 거리도 독일보다 훨씬 가깝고 비용도 쌉니다. 독일 원제작사한테 정면으로 경쟁 걸어서 이긴 거예요. HDW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든 잠수함의 정비 물량을 제자한테 빼앗긴 셈이에요. 스승의 밥그릇에 처음으로 숟가락을 얹은 순간이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에요. 2010년 인도네시아 해군에 낭달라함이라는 잠수함이 있었어요. 1978년에 독일이 만든 건데 그때 기준으로 이미 32년 된 노후 잠수함이었죠. 이걸 대대적으로 개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HDW가 뭐라 했냐면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왜? 43년 된 잠수함을 뜯어서 고치는 건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기골이랑 외판 빼고 안에 있는 구성품을 전부 다 교체해야 하는데 공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새 장비를 기존 틀에 우겨 넣어야 하고 무게 밸런스도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하고 당시 관계자 표현이 이랬어요. 고생은 죽도록 해야 하는데 돈은 안 되는 일. 독일이 손 뺀 이 일을 대우조선해양이 덤벼든 겁니다. 25개월 만에 끝냈어요. 독일이 하기 싫다고 도망간 일을 한국이 해낸 거죠. 이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왜냐면 이 신뢰가 수출로 직결됐거든요. 2011년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한테 209급 잠수함 3척을 주문합니다. 1조 3천억 원. 이게 세계에서 잠수함 기술을 도입한 나라가 수출국으로 뒤집힌 최초의 사례예요. 독일이 만들어서 독일이 팔던 잠수함을 한국이 대신 팔아버린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독일한테 기술을 배워서 독일의 고객을 뺏고 독일 대신 잠수함을 팔아버린 거예요. HDW 입장에서는 호랑이를 키운 꼴이 된 거죠. 그 뒤로는 10년마다 한 등급씩 올립니다. 1200톤 장보고급에서 1800톤 손원 1급으로, 다시 3000톤 도산 안창호급으로. 2021년에 취역한 도산 안창호함이 세계 최초로 비핵 추진 잠수함에서 SLBM 수직 발사에 성공해요. 수직 발사간 6문. 핵 잠수함이 아닌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나라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어요. 2025년 10월에 진수된 장영실함은 배치 2로 수직 발사간 10문에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잠항 20일 이상, 총 작전 지속 50일, 수중 배수량 4,000톤. 미국 군사매체 1945가 이걸 보고 뭐라 했냐면 한국의 KSS-3는 미 해군도 보유하지 못한 것이다.
1987년에 독일한테 용접도 못 믿어서 무시당했던 나라가 38년 만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스승과 제자가 캐나다 60조 원 앞에서 마주보고 서 있는 겁니다. 스승이 들고 나온 게 212CD, 제자가 들고 나온 게 KSS-3. 독일이 먼저 숫자를 내밀어요. 수중 배수량 2,800톤, 전장 73m, PEM 연료전지 추진. 나쁘지 않죠? 근데 한국이 옆에 자기 숫자를 놓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수중 배수량 4,000톤, 전장 89m, 수직 발사관 10기. 독일 쪽에 수직 발사관이 몇 기냐고요? 제로. 없어요.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캐나다가 원하는 게 북극 얼음 밑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212CD는 수직 발사관이 없으니까 빙하 아래서 미사일 발사 자체가 불가능해요. KSS-3는 10기를 달고 나왔으니까 얼음 밑에서도 쏠 수 있는 거죠. 북극 작전을 말하면서 정작 북극에서 쏠 수 없는 잠수함이랑 쏠 수 있는 잠수함, 이 차이가 숫자보다 더 큰 겁니다. 리튬이온 불터리 실전 운용 기록은요? 독일 제로, 한국은 2021년부터 축적 중.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 212CD는 2024년 8월에 설계 검토를 마치고 지금 건조 중이에요. 한 척도 바다에 나간 적이 없죠. KSS-3는 이미 3척이 대한민국 해군에서 작전 중입니다. 종이 위의 잠수함이랑 바다 위의 잠수함이 맞붙는 구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독일한테는 한국이 절대 못 따라가는 게 있거든요. 나토. 이 한 단어가 전부예요. 캐나다도 나토, 독일도 나토. 무장 호환, 통신 체계, 작전 연동이 따로 맞출 필요 없이 그냥 되는 거죠. 한국은 나토가 아니니까 이걸 처음부터 새로 깔아야 해요. 여기에 노르웨이까지 붙어 있어요. 노르웨이가 최근 212CD를 4척에서 6척으로 추가 발주했거든요. 독일 물량까지 합치면 12척짜리 클럽이 만들어지는 건데 캐나다가 여기 끼면 같은 잠수함 쓰는 나라가 셋이 되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확 내려가는 거죠. 근데 진짜 아픈 건 따로 있어요. 최근 캐나다가 한국 측에 대놓고 물었습니다. 러시아랑 분쟁 나면 한국이 군사적으로 도와줄 수 있냐? 나토 동맹인 독일은 집단 안보 조항으로 자동 지원이 돼요. 한국은 이 질문에 아직 명확한 답을 못 내놓고 있어요. 이건 패키지를 아무리 두껍게 쌓아도 메울 수 없는 벽이에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잠수함 경쟁이 아니에요. 패키지 전쟁이에요. 캐나다 정부가 공개한 평가 배점을 보면 왜 그런지 바로 나와요. 잠수함 플랫폼 성능이 고작 20%, 유지보수랑 군수 지원이 50%, 경제적 혜택 15%, 금융 사업 수행 능력 15%. 잠수함 자체보다 그 뒤에 딸려오는 경제적 기여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인 겁니다. 독일이 먼저 칩니다. TKMS CEO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더 이상 잠수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 이후의 것들입니다.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 투자, 메르세데스 벤츠 연계 자동차 산업 패키지, 유럽이압 방산 지원 프로그램 세이프에 캐나다를 편입시키는 카드까지 꺼내놓죠. 독일답게 체계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TKMS라는 회사 자체의 역사를 보면 이 회사가 원래 모기업인 티센크루프한테 돈이 안 된다고 버림받을 뻔했거든요. 2024년에 사모펀드 칼라일한테 매각 시도까지 갔는데 칼라일이 손을 뗐어요. 결국 2025년 10월에 분사해서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상장하는 걸로 마무리됐죠. 지금은 독립회사가 됐지만 30년간 AS를 책임져야 하는 잠수함 사업에서 한때 주인이 바뀔 뻔했던 이력은 캐나다 입장에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독일이 이렇게 나오니까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4번째로 캐나다에 날아갑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주원호 HD 현대중공업 사장까지 특사단에 올라타요. 산업부 장관 방위사업청장도 같이 갔어요. 이건 조선소 영업이 아니라 국가 총력전인 거죠. 한화우션이 내건 패키지가 이래요. 캐나다 7대 철강업체 알고마스틸. 이 회사가 지금 미국 관세 때문에 직원 1000명 해고 위기에 몰려 있거든요. 한화가 여기에 약 3,800억 원 규모 공장 건설 대출을 하고 1,000억 원어치 철강을 사주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이 회사 CEO가 직접 뭐라 했냐면 한화와의 파트너십이 회사 생존의 근간입니다. 죽어가는 회사한테 산소호흡기를 꽂아준 셈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 AI, 위성통신, 우주, 센서까지 5개 분야를 한꺼번에 묶어버립니다. 잠수함 하나 팔면서 캐나다 산업 생태계 전체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KPMG가 이 패키지를 분석했더니 숫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2040년까지 캐나다 현지에서 누적 20만 명 이상 고용 창출.
잠수함 12척 사는 건데 20만 개 일자리가 딸려오는 구조인 겁니다. 캐나다가 특히 원한 게 하나 있었어요. 현대차 공장. 현대차가 캐나다에서 점유율 12%인데 현지 공장이 없거든요. 캐나다가 대놓고 말한 거예요. 잠수함 사줄 테니 자동차 공장 지어달라. 정의선 회장이 직접 특사단에 올라탄 이유가 이겁니다. 독일도 같은 요구를 받았어요. 폭스바겐한테 추가 투자 넣으라는 거죠. FT가 이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어요. 캐나다가 잠수함 수주전을 지렛대로 한국과 독일의 투자 경쟁을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캐나다도 나름의 거래의 기술을 쓰고 있는 거죠. 독일이 나토 카드를 흔들면 한국은 어떻게 받아치냐? 한화 시스템이 캐나다 텔레셋이랑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들어가요. MDA 스페이스랑은 잠수함 작전용 보안 통신이랑 지휘 통제 시스템 협력을 걸고 나토 호환이 안 되면 우리가 새로 깔아주겠다는 접근인 거예요. 독일이 212CD는 북극에 최적화된 잠수함이라고 밀면 한국이 뭘 하냐? 초강수를 둡니다. 올해 5월 말 KSS-3 잠수함 한 척을 진해에서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까지 자력 항해시키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1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 카탈로그가 아니라 실물을 캐나다 앞바다에 세워놓고 직접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독일 212CD는 아직 바다에 띄워본 적도 없는 잠수함인데 이 퍼포먼스를 어떻게 따라하겠어요?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푸어 캐나다 국방 조달차관이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KSS-3 내부를 직접 시찰하고 나서 한 말이 정말 놀랍다 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오션한테는 독일에 없는 카드가 2장 더 있어요. 하나는 미국 필리 조선소. 2024년 12월에 1억 달러의 인수 완료하고 이후 50억 달러, 약 7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힌 미국 동부 조선소예요. 지금 미국 해군 함정 수리 물량까지 맡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캐나다 입장에서 한국 잠수함을 사도 바로 옆 나라 미국에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미국 국방부도 이 인수를 사실상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북미 대륙 안에 MRO 기반이 있는 건 한국만의 카드예요. 독일은 북미에 이런 거점이 없어요. 또 하나는 영국 밥콕. 캐나다에서 지금 빅토리아급 잠수함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1위 업체인데 하나오션이 2023년 6월에 밥콕 캐나다랑 기술 협력 협약을 맺고 2024년 11월에는 밥콕 인터내셔널이랑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확대했어요. 올해 2월에는 밥콕 캐나다 CEO가 직접 한국에 방한까지 했죠. 구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드는 건 한화, 수리는 캐나다가 이미 쓰고 있는 밥콕. 캐나다 현지 방산업체들 입장에서 반발할 이유가 줄어드는 구조인 겁니다. 캐나다 커뮤니티랑 댓글을 보면 한국 잠수함을 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요. 한화가 이 여론을 등에 업고 BC주 해안의 KSS-3를 실제로 정박시켜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죠. 근데 캐나다 정부랑 군부 쪽에서는 나토 호환성 우려가 여전하단 말이에요. 민심은 한국을 향하고 있는데 군심은 독일 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황. 이 간극이 최종 결정에서 어떻게 작용할지가 변수인 거죠. 3월 2일 최종 제안서가 접수됩니다. 6월 이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돼요. 5월 말에는 KSS-3가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 앞바다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요. 전문가들의 평가는 50대 50. 한국이 이기면 뭐가 달라지냐? 국내 생산 유발 효과 40조 원, 일자리 2만 개, 협력업체 300곳 수혜, 서방 잠수함 시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2025년 K방산 수출이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찍었는데 여기에 60조가 더해지면 200억 달러 시대가 열리는 거죠. 반대로 한국이 지면 인도네시아의 아픈 기억에 이어 잠수함 수출 도전이 또 한 번 좌절되는 거예요. 서방 시장 진입이 한 세대 늦어질 수도 있어요. 1987년 용접도 못 믿어서 무시당하던 나라. 독일한테 기술을 배우고 소련 붕괴 틈타 러시아한테서 설계를 가져오고 인도네시아에서 스승의 밥그릇을 뺏고 세계 최초로 재래식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쏘고 38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그 제자가 60조짜리 시험장에서 스승한테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잠수함 몇 척 파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동차, 철강, AI, 위성, 우주까지 대한민국 주력 산업이 통째로 북미 대륙에 상륙하느냐 마느냐가 걸린 판이에요. 트럼프가 동맹을 걷어찬 순간 열린 문입니다. 이 문은 오래 열려 있지 않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뇌강이었습니다.